자, 안녕하십니까? ADP, ADSP 한 권으로 끝내기 저자 김계철 강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를 단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한 번에 ADSP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의 추가적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학생이든 또는 직장이든 간에 우리 ADSP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저와 함께 ADSP 강의를 수업하시고 반복 학습하시면 절대로 ADSP 자격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는 한 건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DSP 1과목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해는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장에는 데이터의 이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세 번째 장에는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강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구입하신 책을 보시면 2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수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요약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과목에는 40개의 기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의 기본 개념을 수업을 하시게 되고 이 안에 있는 13회에서부터 27회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수업하는 방식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ADP와 ADSP 강의를 한 지가 벌써 4년째를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수업을 하고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기업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과목에서 득점 분포가 높게 나오고 어느 과목에서 득점이 잘 안 나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학습하게 될 1과목 데이터의 이해는 여러분이 3과목 중에서 가장 득점 분포가 높은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꼭 득점을 확보해야 할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바로 1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1과목에 되어 있는 40개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링 1번입니다. 자, 데이터의 정의인데요. 자, 데이터의 정의는 크게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로서의 존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정하고 추론하게 되는 당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가 가치를 가질 때는 상호 관계 속의 가치를 갖겠죠. 이럴 때의 가치는 바로 당위적 특성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우리 개별 데이터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1년에 4번 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정의를 물어보는 시험의 출제 빈도는 1년에 1번 정도 출제 빈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출제 유형을 보시면 자, 결국 개별 데이터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명제를 약간 틀어서 개별 데이터 그 자체도 중요한 객관적 사실이다라고 보기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답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버링 2번입니다. 데이터의 유형인데요. 자, 객관적 사실로서의 데이터는 2개의 데이터 유형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성적 데이터예요. 영어는 qualitative data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느 언어나 문자로 풀어쓰게 되는 거, 아니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되는 설문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많이 하시는 SNS의 글들 다 모두 다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무엇이 있냐면요. 자, 모든 설문조사가 다 정성적 데이터는 아니에요. 자, 정성적 데이터 중에서도, 설문조사 중에서도 우리 객관형으로 코딩이 되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건 수치화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따라서 모든 문항이 다 설문조사가 정성적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째, 정량적 데이터가 있어요. 영어는 quantitative data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과목은 전체 과목이 10문항이잖아요. 그중에 8문항은 객관형 문제, 2문항은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답형 문제에서는 서술형은 아니지만 키워드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국어로 답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따라서 스펠링 영어로 쓰다가 대표적으로 정량적 데이터를 퀀터테이티브 데이터에 때 스펠링 하나 틀리게 되면 여러분이 그 정답은 틀린 오답으로 체크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단답형은 국어로 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량적 데이터는 뭐냐면요. 수치, 기호, 도형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기호로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그 수학에서 고등학교 때 파이를 어떻게 썼죠? 3.14로 썼잖아요. 자, 그만큼 기호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수치로,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이 증가하더라도 저장 분석이 용이한 것이 바로 정량적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숫자나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해야 되고 대표적인 사례는 너무나 많죠. 뭐 온도, 풍속, 강수량 이 밖에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정량적 데이터, 정성적 데이터의 정의, 단답형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객관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도형화하게 되면 두 가지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정성적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은 계속 슬라이드가 되면 될수록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정량적 데이터는 말 그대로 우리 엑셀의 테이블 시트 마냥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이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객관적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석적 데이터는 말 그대로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결론을 내려준다는 것이 바로 정성적과 정량적 데이터의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암묵지와 형식지예요. 자, 여러분 데이터에 관한 정의를 배우셨는데요. 이런 데이터의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는 암묵지와 형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암묵지가 무엇인지 형식지가 무엇인지 정의가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암묵지라는 건 무엇이냐면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노하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암묵지의 사례, 노하우 하면 여러분 이 단어가 쉽게 정의가 아마 와 닿으실 거예요.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형상화된 매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형식지라고 해요. 이렇게 데이터들은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넘버링 3번에서 중요한 것은 암묵지와 형식지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 노하우는 딴 사람한테 공유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암묵지는요, 그죠? 하지만 형식지는 우리 활자화된 매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 여러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암묵지와 형식지를 좀 개념을 확장해서 그 안으로 줌해서 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네 가지 기본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 보통 SECI 모델이라고 해요. 자, S는 공통화, socialization이라고 하게 되고 E는 표출하라고 해서 externalization, 연결하는 combination, 내면하는 internalization이라고 해서 앞에 자 이니셜 약자를 따서 SECI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개념을 막 암기하시려고 그러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요 밑에 우리 핵심 체크 사항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그대로 기록하셨다가 여러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쉽게 다가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주 셰프예요. 옆에 보조 셰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담그는데요. 저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설탕은 얼마, 몇 스푼, 간장은 얼마, 마늘은 얼마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갖고 이 옆에 있는 보조 셰프에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이렇게 해서 김치를 담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를 우리는 공통화라고 해요. 저만의 노하우를 보조 셰프에게 전달해 주는 거를 공통화라고 하게 되고요. 이 보조 셰프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메모지에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간장과 소금과 마늘을 얼마 정도 비율로 해서 김치를 담그라고 했지 하고 기록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표출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조 셰프가 굉장히 많이 김치 담그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메모지의 내용기를 다 정리해서 요리책을 발행한 순간 그것을 우리는 연결화라고 하게 되고요.
그 요리책을 발간한 그 서점에 가서 또 다른 제3자의 셰프가 그 요리책을 보면서 어떤 노하우가 생기는 거를 우리는 내면화라고 해요. 이렇게 암묵지와 형식지는 4개의 개념, SECI 개념을 순환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계속 지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SECI 모델이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4가지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버링 5번입니다.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인데요. 자, 우리는 데이터와 정보를 한 그림으로 형상화된 것을 우리는 지식 피라미드라고 하게 되고, 딴 말로 DIKW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제 맨 밑에 있는 데이터는 의미를 부여하기 전 단계예요. 단순한 수치를 표현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순간 바로 정보가 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식은 뭐냐면 이런 정보들이 쌓여서 조직화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wisdom, 지혜라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이 습득된, 체화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식 피라미드 또는 DIKW 계층적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4가지 개념, 우리 시험에서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3과목 가서 데이터 분석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 분석할 때는 해석하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라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존재 형식을 불문하고 타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없는 가공 전의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우린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커넥트 연결해서 얘를 같이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보시면 연필 가격에 A마트는 100원, B마트는 2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순한 수치를 표현한 것, 그것이 의미를 부여받기 전에 그 의미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한다. 중요한 센텐스입니다. 두 번째, 인포메이션, 정보예요. 자, 데이터의 가공, 상관관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정보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넘어서 지식이라는 것은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용해서 주요 키워드는 뭐냐면 예측한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게 되고요. 보면 지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연필을 사야겠다라는 예측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wisdom, 지혜라는 것은 자, 이와 같은 3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도출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마트의 다른 상품들도 B마트보다 쌀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DIKW 계층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단답형으로 인포메이션이 횟수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출제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지식 아니면 wisdom 등이 아마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넘버링 6번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유형을 학습을 하셨잖아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면 데이터 집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 각자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다 다르겠죠. 또 기관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공통적인 4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슬라이드에도 나와요. 자, 무엇이냐면 통합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이란 말이 있고 저장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데이터 이 4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기원은 당연히 군사 용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4가지 키워드로 묶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센텐스, 문장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자, 동시에 복수의 적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 다수의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저장,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조에 따라서 편성된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게 되고요. 이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다른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우리 잠깐 이 여백에 우리 필기를 좀 할까요? 자, 우리 여백에 여기 여백에 책에 보시면 필기할 부분 여백에 충분하거든요.
자, 우리 SQL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SQL이라는 건 말 그대로 Structure 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쿼리 언어가 바로 SQL이죠. 그죠? 그러면 서로 개념이 다르잖아요. 데이터베이스와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SQL은 서로 달라요. 그죠? 그럼 SQL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DBMS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또는 그 테이블에 어떤 내용을 검색하고 입력하는 게 역할을 하는 쿼리 언어가 바로 SQL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알아두자고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눠줘요. 우리 데이터 정의어가 있어요. 정의어는 뭘 하냐면 우리 테이블이라고 하면 행과 열로 구성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테이블을 어떻게 하느냐? 만드는 거. 그 명령어가 뭐냐면 create라는 게 있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변경한다. alter가 있어요. 자, 여기다 쓸게요. alter. 그렇죠? alter가 있고 얘를 삭제한다. drop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단어의 명령어예요. 자, SQL은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정의어에 쓰는 명령어가 뭐가 있냐? alter와 drop과 create가 있다. 테이블을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정도만 여러분 알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조작어가 있어요. 조작어는 뭐냐면 이런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어들이 있냐면 여러분 select라고 있어요. select. 이건 검색하는 거예요. 그죠? select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update가 있어요. 이건 수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lete. 이건 삭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insert가 있어요. insert는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의어에 쓰는 명령어랑 조작어 쓰는 명령이 다르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어가 있어요. 제어. 제어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하거나 보안을 위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거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걸 제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이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우리 1과목에서 데이터 이해가 득점 부포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좀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과목은 범위가 굉장히 좁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은행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1과목에 설명되는 부분 중에 연관성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SQL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SQL의 역할에 따라서 정의어와 조작어, 제어어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의어에 들어가는 명령어들이 뭐가 있었고 조작어에 들어가는 명령어가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DB를 공부하셨고요.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도 하셨는데요. 우리 DBMS는 DB를 관리하기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DBMS가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파일 시스템이 있었어요. 파일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어떤 쇼핑몰을 하는 오너예요. 거기에는 마케팅 부서가 있고 운송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양쪽에서 똑같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쓴 것이 아니라 각각 파일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일단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장 공간을 일단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가 있는데 마케팅 부서에는 고객 데이터의 거래처를 바꿨어요. 하지만 운송팀은 바꾸지 못했어요. 이러면 데이터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중복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데이터 구조를 마케팅 부서에 바꿔요. 그러면 마케팅 부서에 쓰는 응용 프로그램도 바꿔야만 돼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은 파일 시스템의 중복성과 종속성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DBMS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뭐냐면요. 네트워크 DBMS, 계층 DBMS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DBMS라는 것은 이렇게 노드와 간선으로만 표현을 하게 돼요. 계층 DBMS는 뭐냐면 계층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둘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복잡하고 변경이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2세대인
관계형 DBMS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친숙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관계형 DBMS에서 유료 버전이 뭔가요? 오라클이 있고요. 자, 무료로 쓰는 게 MySQL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너무나 이쪽에 IT 쪽에 전공을 안 하더라도 친숙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말 그대로 엑셀의 스프레드시트 마냥 행과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테이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객체 지향 DBMS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1980년도, 90년대 지나가면서 비정형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문자, 여러분 SNS 문자,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 RDBMS로 이걸 다 표현하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기에는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DBMS 가서 끌고 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객체 지향은 클래스와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클래스는 또 다시 속성과 우리 메서드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같은 유형의 동작을 수행하는 그룹화하는 것을 우리 클래스라고 하게 되고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위 클래스에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만들 때 공동 플랫폼을 써가지고 이 공동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인 한 회사지만 아우디도 만들고 폭스바겐도 만들잖아요. 자, 이와 같은 거를 여러분 객체 지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딴 말로 우리는 객체 지향을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ODB라고도 읽어요. ODB. 그 다음에 객체 관계형 모델은 뭐냐면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ODB, 객체 지향을 서로 결합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는 2세대와 3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세대 NoSQL DBMS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비정형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자, 얘는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정반대예요. 어떤 데이터의 구조와 형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용이한 것이 바로 NoSQL DBMS라고 한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객체 지향 ODB랑 RDB랑 서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점까지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oSQL은 여러분이 이제 ADSP를 공부하시다가 흥미를 느껴서 ADP, 좀 요즘에 또 나오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까지 이제 관심이 가시는 분은 NoSQL이 나중에 ADP에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RDB랑 ODB, 객체 지향 DBMS랑 관계형 DBMS의 차이를 좀 확인 좀 할게요. 자, RDB랑 ODB의 차이점은 뭐냐면 RDB는 검증된 시스템, 대규모 정보 처리에 가능한 DBMS라고 할 수가 있고요. ODB는 복잡한 정보, 구조의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제가 상속이라는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은 ODB에만 있는 거죠. 자, RDB의 또 단점은 뭐가 있냐면 정형화된 데이터만 취급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ODB는 뭐냐면 사용자 정의 타입 및 비정형 복합 정보 타입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 ODB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RDB랑 ODB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데이터의 유형 분류인데요. 크게 데이터 유형 분류를 3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할 때 당연히 정형 데이터가 쉬워지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의 특징을 볼게요. 말 그대로 RDB, 여러분 엑셀의 스프레드시트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스키마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지만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데이터 구조나 제약 조건을 기술한 것이 스키마라고 해요. 자, 어떤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유명한 펜션을 해요. 거기 DB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은 숫자잖아요. 아, 계약금은 수치형으로 해. 이렇게 하는 조건들이 다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정형 데이터는 이런 스키마가 없고 이 역할을 하는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차이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이런 아예 구조와 형태가 없어요. 복잡한 이미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바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 것까지 알아두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데이터의 종류예요. 자, 우리 RDB 이제 친숙한 단어죠. 스프레드시트 다 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를 어디 오픈 플랫폼에서 다운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운을 받아볼 때 여러분 한번 가서 사이트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받는 데이터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거기에 체크하게끔 돼 있거든요. 홈보를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엑셀도 있지만 엑셀과 유사한 CSV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JSON 파일이 있어요. 한번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JSON 파일을 클릭을 해서 한번 다운을 받아 보시면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한 행이나 한 두 행 정도에 이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라는 내용들이 다 거의 따닥따닥 붙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JSON 파일이고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적어도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의 종류인지 HTML, JSON, 웹문서, 센서 데이터는 다 반정형 데이터구나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고요. 뭐 RDB랑 스프레드시트는 당연히 정형 데이터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정형과 반정형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또 하나 포인트는 데이터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또 하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스키마와 인스턴스인데요. 제가 스키마 앞에서 나왔잖아요. 자, 스키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거. 그죠? 구조를 만드는 거.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기술하는 것이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품 가격은 숫자형이고 단어는 배열은 단위수는 몇 개로 해 이렇게 다 하게 되고 우리 상품 아이디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문자로도 숫자로 표현을 하긴 가능하죠. 또 문자로 표현하지만 상품명은 무조건 문자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는 상품의 이름, 팔찌, 그죠? 목걸이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하고요. 물론 스키마를 더 들어가게 되면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정보 처리 기사에 관련된 자격증의 영역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0번까지 이렇게 제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1과목 데이터 이해를 학습하셨잖아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 1과목의 1번서부터 40번까지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1번서부터 40번까지는 다 원인과 결과 다 꼬리를 무는 개념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건 2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과목과 2과목은 서로 개별 과목 구분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3과목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실 때 3과목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쉽게 수험장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